진무겸은 큰 배를 타고 편하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족들의 배에, 그것도 최면으로 조종당하는 수족들이 무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배를 움직이는 수족들을 보면서 왜 그때 장인생이 타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했을까 하는 후회가 생겨났다. 어쩌면 자신 역시 수족들처럼 최면에 빠졌던 것일지도. 꼭 이런 식으로 장경에 가야 하오. 망설이다 꺼낸 진무겸의 질문이었다. 그렇소. 아니 왜? 편하니까. 관에 들어가서 가던 것도 그렇고 장인생이라는 인간은 편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다 좋은 인간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대로 배를 타고 가면 청경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장인생은 행로 도중 향주의 배를 정박시켰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 향주는 수도인 청경의 입구이자 수많은 눈물들이 모여드는 번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명한 기류도 잔뜩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수족들에게 챙긴 돈을 들고 향주에서 가장 큰 기류로 직행했다. 무슨 일이기에 바삐 갈까? 궁금해 뒤를 따르던 진무겸은 도사가 기류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기겁하였다. 뭐 저런 도사가 다 있나? 수행을 쌓는 도사가 거리낌 없이 기류에 들어가는 반면 젊은 남자인 진무겸은 기류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무공을 익히는 데만 전력을 다하느라 이런 쪽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루 문 앞에서 잠시 우물쭈물하던 진무겸은 곧 한숨을 내쉬고는 밥이나 먹을 생각에 객점으로 향했다. 정말 저 도사와 계속 동행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다. 문득 벽에 붙어져 있는 현상금 수배서가 눈에 띄었다. 도사, 장인생, 생사 불문하고 현상금 100만냥. 진무겸은 하마터면 먹던 음식을 품어낼 뻔했다. 현상범, 그것도 무려 100만냥짜리 현상범이라니. 큰일 났다. 진무겸은 즉시 먹던 것을 그만두고 장인생이 들어간 기루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아까와는 달리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아무나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아까 들어왔던 젊은 도사 어디 있소? 2층 세 번째 방이요. 진무겸은 대답을 듣자마자 2층 세 번째 방으로 뛰어들었다. 안에서는 장인생이 한창 기녀를 껴안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장인, 생전 처음 보는 장면에 진무겸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다. 중요한 순간에 방해를 받은 장인생은 인상을 찡그리며 물었다. 왜? 아, 그렇지. 큰일 났소. 진무겸은 객점 벽에서 뜯어낸 현상범 수배서를 보여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수배서를 들여다보던 장인생은 말했다. 실물보다 못 그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소.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요? 무슨 사고를 쳐서 현상범이 됐는지 사실대로 말하시오. 장인생은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떠올려 보았다. 춘심이, 영채, 물레, 향월이, 곡단이, 춘향이, 청이, 매희, 병숙이, 은혜, 갑순이. 짚으는 대로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깊은 관계였던 그 여자들이 모두 돈을 모았다고 해도 100만냥이란 현상금은 너무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냥 현상금 걸릴 짓은 기억이 없는데. 장인생의 대답에 진무겸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정말이요? 물론이지. 난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 그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에 부끄러움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당당한 그 태도에 진무겸은 조금 의심이 풀렸다. 그럼 대체 왜 당신을 잡으려 든다는 거요? 그것도 무려 100만냥이라는 전문학적인 금액을 내놓고 지피는 것도 없으시오. 의문투성인데. 있다. 어디? 장인생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 현상금을 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일 것이 분명해. 에? 100만냥의 현상금을 걸려면 엄청난 부자인 것은 당연하다. 진무겸은 3살 먹은 꼬마도 알 일을 잘난 척하지 말라고 화를 내려다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과연 100만냥이라는 돈은 보통 부자라도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 천하를 통틀어도 그만한 이는 몇 안 될 것이다.
어디 생각해보자. 일단 강남에 선권을 쥐고 있다는 김 부자, 해외 무역을 하고 있는 장 부자, 그리고 또 진무겸은 일단 생각나는 천하에서 가장 큰 부자 10명을 뽑았다. 그런데 그때 장인생이 끼어들었다. 그들 10명보다도 훨씬 돈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지. 무엇이라? 황제. 황제? 진무겸은 경악했다. 천하의 주인 황제가 장인생에게 현상금을 걸었단 말인가. 당신 대체 그때였다. 갑자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장인생은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벌써 돈독이 오른 인간들이 몰려들었군. 100만 양이라면 단순히 팔고 고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성 하나를 사서 황제처럼 지낼 수 있는 돈이다. 기회가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마다할 인간이 몇이나 되겠는가. 장인생이 이 도시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발빠른 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진무겸이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손에 무기를 든 자들이 100명 가까이나 몰려와 있다. 단순한 동네 불량배로부터 무공을 익힌 무인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어떡하지? 이러다간 꼼짝없이 잡히겠는데. 그 말에 장인생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날 잡을 생각이 없나? 아니 무려 100만 양인데. 날 무시하지 마라. 진무겸은 가슴을 내밀며 당당히 말했다. 당신이 진짜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모를까. 단순히 돈에 정신이 팔려 함께 여행하는 동료를 팔 쓰레기가 아니다. 오. 묘한 표정으로 웃던 장인생은 몸을 일으켰다. 좋아. 그럼 함께 도망치도록 하지. 그런데 도망치자는 인간이 돌입한 행동은 좀 전에 벗기다만 기녀 옷을 마저 벗기는 것이었다. 기겁을 한 진무겸이 따졌다. 지금 그런 짓을 할 때요. 그럼 당연하지. 장인생은 기녀 겉옷을 벗겨서는 자신의 도사 옷 위에 입었다. 그제야 진무겸은 그가 기녀로 변장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들킬까? 물론 들킬 것 같은데. 진무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장한 장인생의 모습이 솔직히 영 아니었기 때문이다. 좀 더 확실하게 한다고 화장까지 했지만 역겨움만 강할 뿐이다. 자넨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가 절세미나로 변장해오면 그럼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테고 접근하는 남자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변장이 들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추녀로 변장을 하면 보는 사람들은 즉시 시선을 돌릴 테니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앞으로 뒤피지 않는 것이야. 일단 듣기로는 그럴듯한 논리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있지 않다고 진무겸은 생각했다. 추녀로 보면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아예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 벌써 장인생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일단 사람들이 문을 열고 소리쳐 물어왔다. 젊은 도사는 어디 있느냐? 장인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알았다. 사람들은 장인생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어서 계속 사람들이 와서 물었고 그때마다 장인생은 똑같이 대답했다. 진무겸은 크게 놀랐는데 물어보는 사람 중에 아무도 장인생의 변장한 모습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모가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그대로인데도 어째서? 믿을 수 없어 하는 진무겸을 보며 장인생은 빙고리에 웃었다. 어떤가? 내 여정이 대단하지 않은가? 그렇고.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도 진무겸은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장인생은 소탈하게 웃으며 발길을 옮겼다. 자, 그럼 어서 이곳을 나가볼까? 장인생은 당당하게 기로를 나갔다. 진무겸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뒤를 따랐다. 그런데 막 기루문을 나가려는데 그때 또다시 장인생을 쫓는 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 장인생이라는 젊은 도사가 들어오지 않았나? 진무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사람도 장인생의 여장에 속아서 그냥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오판이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여자였다. 그것도 젊고 상당한 미녀였던 것이다. 장인생은 빙그레 웃고는 자신을 쫓는 여성의 얼굴에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바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남자요. 진무겸은 기가 막혔다. 쫓기는 주제에 스스로 정체를 밝히다니 잡으러 온 여성 역시 상황 판단이 안 되는지 반문했다. 뭐라고? 장인생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시 대답했다. 내가 장인생이라는 말이오.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야면 그리고는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입술을 들이댔다. 깜짝 놀란 여성은 뒤로 물러서 피하고는 다시 확인차 물었다. 네가 장인생이라고? 그렇다니까. 못 믿겠다면 증거를 보여주지. 장인생은 아예 겉옷을 벗어 던져 도사복장을 드러내버렸다. 자, 장인생을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자. 장인생을 잡으러 온 여성, 특별한 문파나 소속 없이 현상금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이 아이는 현상범이 잡아달라고 몸을 들이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무기인 단창을 꺼내들었다. 100만 양이군. 당신과의 사랑의 인연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굳이 액수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되겠지. 이 아이는 장인생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단창으로 장인생의 가슴을 찔렀다. 생사불문하고 백만냥이 손속에 사정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위험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진무겸이 재빨리 검을 뽑아 단창을 쳐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찌르기를 간단히 튕겨내는 것에 놀라며 픽 웃었다. 호의가 있었군. 하긴 백만냥이 너무 쉬우면 그것도 재미없지. 그때 뒤로 2층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다. 장인생이다! 100만짜리가 저기 있다! 진무겸 혀를 찼다. 곧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이곳에서 이 여자를 상대할 시간 따윈 없다. 그는 장인생의 팔을 잡아당겼다. 자, 어서 갑시다. 잠깐, 소저의 상황과 연락처를. 이 인간아. 진무겸은 기가 막혀하며 장인생을 옆구리에 끼고 경공을 펼쳐 달려갔다. 장인생은 도망치는 중에도 이 아이를 향해 눈을 찡긋거렸다. 소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 아이는 다음 날을 기약하기보다 지금 당장 장인생을 잡고 싶었기에 즉시 추격을 시작했다. 장인생은 그녀가 쫓아오자 좋아했다. 그토록 날 원하다니. 난 왜 이리 죄만 남자일까? 장인생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꼭 남자 꽁무니를 쫓는 것 같아 이 아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짜증이 나는 것은 진무겸도 마찬가지였다. 뭔 개소리야! 지금 여자 찾을 때가 아니잖아. 쫓아오는 것은 이 아이만이 아니었다. 현상금을 노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적히 100명에 가까웠다. 진무겸이 경공을 전속으로 전개해 달린 덕분에 대부분 따돌릴 수 있었으나 무공이 있는 10여 명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다. 장인생이라는 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까지 따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진무겸은 자신은 그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도움을 받는 장인생이라는 인간은 여자만 찾고 있으니 확 내던져버리고 싶어졌다. 우리가 잡히면 난 괜찮지만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진무겸의 요침에 장인생은 한숨을 내쉬며 할 수 없군. 나 역시 남자들이 따라온 것은 질색이니 내가 도와줄 테니 자네 열심히 달리게. 업혀가는 주제에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진무겸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인생의 도움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두 손을 모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자 주변의 풍경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쳐가는 것이 아닌가. 놀란 진무겸이 다리를 멈추고 돌아보니 좀 전까지 자신이 도망치고 있던 거리가 저 멀리 보이고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한순간에 몇리나 달려간 것이었다. 천하제일의 경공, 고수조차 흉내낼 수 없는 빠르기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진무겸의 팔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땅을 딛고 선 장인생이 설명했다. 축지법이라고 하네. 축지법? 말로야 들어봤지만 실제 겪어보긴 처음이었다. 아니 축지법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수족들을 피리로 조종한 것도 그렇고 엉터리 변장에 사람들이 다 속는 것도 그렇고 도수를 부릴 줄 안단 말인가? 처음 만날 때부터 평범한 도사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신선들이나 쓴다는 도수를 부릴 줄 아는 도사였을 줄이야. 장인생, 당신은 대체... 내 정체 말인가? 좋아, 특별히 자네에게 가르쳐주지. 자신의 턱을 만지며 장인생은 싱긋 웃고는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야, 그래, 당신은? 꽃에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나비, 풍류도사 장인생이라고 하네.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더 이상 파고드는 것은 포기한 진무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그거야, 배는 도시에 놔뒀으니 들어갈 수도 없고 별 수 없이 육로로 청경을 갈 수밖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뭔 개소리야! 진무겸은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100만냥의 현상금이 걸려있어. 이 정도면 산골 촌민들조차 호미를 들고 달려들 큰 금액이란 말이오. 그건 나도 알아. 아는 인간이 이렇게 태평이란 말인가. 진무겸은 답답해 가슴을 치고 싶었다.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인생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난 청경으로 가야 해. 사실 나도 별로 가고는 싶지 않지만 이건 그만둘 수 없는 일이거든. 대체 청경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요? 장인생의 표정이 돌연 심각해졌다. 원래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하지만 자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특별히 말해주겠네. 고맙소. 내가 청경으로 가는 것은 이 세상을 구해내기 위해서야. 진무겸은 눈이 휘둥그레져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이유였다. 그게 정말이요? 물론 난 황제를 조종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를 무찌르기 위해 소인 청경으로 가는 길이었지. 그렇다면 100만냥의 현상금도... 날 제거하라는 사악한 존재가 꾸민 일이지. 이 세상을 혼란에 빠질 정도의 녀석이라면
백만냥이 한 상 따위는 푼돈이겠지. 장인생의 설명은 당당했지만 진무겸은 과연 이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면 증거를 보여주지. 내 말이 맞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걸세. 장인생의 자신 있는 말에 진무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쨍쨍 비치는 것이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뚝 빗방울 하나가 진무겸의 얼굴에 똑 떨어졌다. 그리고 끝이었다. 봤지? 달랑 한 방울의 비가 딱 진무겸의 얼굴에 떨어진 것이다. 장인생의 말대로라고 할 수 있었지만 참으로 어중간에 진무겸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아리송해졌다. 그래도 일단 도술까지 부리는 것을 보니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의 망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진무겸은 순간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강호 초출에 얻은 임무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니 그 어떤 강호 무인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아닌가. 이거 장난 아니야. 장도사의 말대로라면 나 역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소. 나도 당신의 일을 돕겠소. 뭔 개소리야!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면 나 역시 마음이 든든하겠지. 장인생은 진무겸의 어깨를 두드렸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에 진무겸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무슨 일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시키시오.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내 주저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당장 한 가지 일을 부탁해도 괜찮겠나? 물론이오. 시킬 일이 무엇이오? 업어주게. 뭔 개소리야! 장인생을 넣고 청경으로 향하던 진무겸은 내가 혹시 부려먹기 딱 좋은 봉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무겸은 아무래도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을 구하러 수도 청경으로 간다는 장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도수를 부리는 것을 보고 믿어버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왜 축지법을 쓰지 않는 거요? 그것을 쓰면 청경까지 순식간에 도착할 텐데. 출법은 함부로 쓸 수 없어. 진무겸의 질문에 장인생은 설명했다. 술법은 자연의 이치를 조종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큰 술법일수록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발생하지. 적이 그 영향을 잃고 우리 위치를 알아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술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 게다가 강한 술법일수록 체력과 정신을 소모가 심해. 그렇군. 그러나 장인생이 말하는 적이란 진무겸이 생각하는 적이 아니었다. 사부가 알고 날 잡으러 오면 곤란하거든. 처음에 진무겸은 납득했지만 그건 잠시였다. 100번 양보해서 장인생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치자. 그것과 지금 업혀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게다가 단지 자기 스스로 걷는 것이 힘들다고 두 다리 멀쩡하면서도 남에게 업어달라는 인간이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장인생을 얻고 달리기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진무겸은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오? 장인생은 곧바로 반문했다. 뭐가 말인가? 사람이 사람을 업을 때는 상대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경우요. 그런데 당신은 두 다리가 멀쩡하니 업힐 이유가 없지 않소. 왜? 날 업고 가기 싫은가? 상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진무겸도 솔직해지기로 했다. 솔직히 그렇소. 그렇군. 잠시 침묵하던 장인생은 입을 열었다. 분명 자네 스스로 말했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건 천하를 위해서지 당신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소. 내가 곧 천하다. 뭔 개소리야! 모국의 왕이 했던 말을 장인생은 왕도 아니면서 담대하게 내뱉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붙었다. 난 이 세상을 구할 막중한 임무를 띈 사람이지. 때문에 내가 어딘가 잘못되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천하가 위태롭게 되지 않겠는가? 자네가 날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면 나 이동하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천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즉,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은 날 위한 것이라네. 진무겸도 잠시 생각해보며 한마디 했다. 이렇게 내가 업고 가는 것보다 말을 타고 가는 편이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니 천하를 위해서도 크게 좋을 것이오. 또 장도사, 당신이 편한 것만 찾다가 운동 부족이 되어 정작 중요할 때 힘이 부족해 쓰러지게 되면 난 지금 천하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 침묵하던 장인생은 입을 열었다. 요거 안 통하네. 장인생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 화가 난 진무겸은 얻고 있던 그를 확
던져버렸다. 기분이 상하고 있던 장인생은 재빨리 요령 있게 착지했다. 쉽게 화를 내면 성질을 버리는 법일세.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진무겸은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했다. 당신은 정말 천하를 구하려는 게 맞소?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당신은 사기꾼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오. 장인생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네가 날 그렇게 보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몸을 돌렸다.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 지금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네. 변명을 할 줄 알았던 장인생이 너무나 깔끔하게 나오자 진무겸은 조금 당황했다.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한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라고는 자신이 도사고 사악한 존재를 무찔러서 세상을 구하려 한다는 것뿐,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그 사악한 존재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 않소. 이래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소? 그런 것인가. 장인생은 씁쓸하게 웃었다. 확실히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나에게도 사정이란 것이 있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야. 그것만으로 날 실용할 수 없으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말이야,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은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네. 자넨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무슨 이야기 말이오? 한 죄수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네. 그런데 그의 어머님이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죄수는 재판관에게 어머니에게 감옥에 가려고 부탁을 했네. 그 이야기는 나도 알고 있소. 친구가 대신 잡혀있겠다고 해서 죄수는 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으나 죄수가 돌아오지 않아 대신 친구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죄수를 믿고 친구도 돌아왔다. 두 우정에 감격한 재판관은 둘 다 풀어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오? 그 이야기에서 뭐 느껴지는 것이 없네. 물론 있소. 이야기해보게. 사형 판결이 나올 정도면 큰 죄인데 단지 친구와의 약속 한번 지켰다고 멋대로 풀어주다니, 이래서야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온전하겠으며 가해자가 멀쩡히 풀려나는 광경을 본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겠소? 사형수를 함부로 풀어준 재판관에게 큰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오. 진무겸의 당당한 자기 의견에 장인생의 표정이 묘해졌다. 그건 새로운 해석이군. 장인생은 진무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난 자네와 내가 이 이야기 속의 친구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관계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군. 말을 마친 장인생은 발길을 옮겨 떠나갔다. 멍하니 서서 그가 남긴 말을 생각해보던 진무겸은 한참을 생각하다 중얼거렸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대신 죽으라는 거야? 진무겸과 헤어져 길을 가던 장인생은 몇 걸음 가다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며 귀를 기울이고 다시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아무나 주의를 기울여도 진무겸이 쫓아오는 것 같지 않았다. 내 명대사가 통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건 너무한 거 장인생은 걸음을 아니냐고? 옮기며 뭐가 잘못되었을까?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 이야기 반응부터 좀 틀어지는 것 같았어. 다른 예를 들었어야 할까? 그런데 그때였다. 웃음소리가 들리며 장인생을 쫓는 미녀 현상금 사냥꾼 이하인이 나타났다. 드디어 혼자가 되셨군 장인생. 그녀는 한참 전부터 뒤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진무겸의 무공이 높아 둘을 동시에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내 장인생이 혼자가 되자 나타난 것이다. 백만냥은 내 것이다. 추격자의 등장에 당황해야 할 장인생이 묘한 웃음을 지었다. 소저,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군. 참으로 기쁘오. 뭔 개소리야? 뭐? 기뻐? 이하인은 지금까지 쫓던 수많은 편상범 중에 이런 인간은 처음이었다. 넌 내가 무섭지 않나? 전혀. 장인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하인은 흠칫 놀라서 경계했다. 이렇게 당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뭔가 비장의 수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 도다 녀석이 대체 뭘 묻고 이러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대단한 무공을 익힌 것 같지도 않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니었다. 이하인의 말에 장인생은 고개를 젓고는 두 팔을 들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였다. 소저 앞에 나는 그저 저항할 수 없는 한 남자에 불과하오. 죽이든 팔아버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인생의 태도에 이하인은 당황해버렸다.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나에게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그렇소. 어째서? 장인생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헐. 잠시 멍해졌던 이 아이는 돌연 희죽 웃었다. 그럼 내 손에 얌전히 죽어라.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단도가 한 줄의 성광을 뿌리며 장인생의 가슴에 박혔다. 장인생은 창백한 표정으로 이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가슴에 박힌 단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안 통하네. 단도가 박힌 두꺼운 책을 가슴에서 꺼내며 장인생은 탄식했다. 말빨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2명이나 연속으로 통하지 않다니. 대체 뭐가 문제지? 시골에서 쓰던 방법은 약삭빠른 도시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일까? 이 아이니 살기 등당하게 다가오는데도 장인생은 앞으로 청정 여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법을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 그하기에 이 아이는 단창을 꺼내들었다. 죽어라 장인생. 장인생은 담담히 대꾸했다. 기왕이면 침대에서 소저에 방정술로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저속한 장인생의 말은 이 아이의 살기만 더욱 치밀어 오르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단창을 세우고 장인생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장인생은 지금 긴장했다. 이제 수작이나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는 재빨리 손바닥을 자기 얼굴에 대고는 주물럭거렸다. 이 아이의 단창이 쏘아지려는 순간 장인생은 자신의 얼굴에서 손을 뗐다. 손이 치워지고 장인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표정에 당황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급히 창의 방향을 틀었다. 정말로 죽일 생각으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무리한 움직임 때문에 부담받은 팔을 만지며 이를 갈았다. 이 도사놈이. 왜 이 아이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장인생의 얼굴에 있었다. 나 멋지지 않소 소저? 싱글벙글 웃는 장인생은 전혀 딴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길. 백만냥의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죽었던 살았던 장인생을 데려가야 한다. 그때 데려온 것이 장인생이 맞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고 그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얼굴이다. 즉 얼굴이 딴 사람 얼굴이면 아무리 그녀가 상대가 장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딴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 의심받아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가면 같은 것을 위해 씌우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것이면 죽은 다음 벗겨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장인생은 분명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 바꾸었다. 죽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백만냥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 얼굴을 어떻게 한 것이지? 이 아이의 질문에 장인생은 싱글거리며 대답했다. 소저가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오. 내 특기 중 하나인 안면 몰수라는 방법을 썼소이다. 성큼성큼 다가간 이 아이는 갑자기 장인생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장인생의 얼굴 가죽을 잡고 마구 당겼다. 어서 원래대로 돌리지 못해? 앞으로 좀 살살 좀 해주시오. 아무리 당기고 꼬집어도 얼굴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장인생은 미녀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기분 좋은지 저항하지 않고 입으로만 짓거렸다. 이것은 내공이나 약물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닌 술법으로 얼굴 자체를 바꾸는 것이오. 날 죽여도 술법은 풀리지 않고 이 얼굴 그대로가 되지. 이 아이는 눈앞에 100만냥짜리가 놓여 있음에도 가져가지 못해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열받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장인생의 말에 손을 멈췄다.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지? 내 술법을 풀어야 하지. 어떻게? 나의 무아지경에 빠뜨리면 하지. 무아지경? 내가 무아지경에 빠진 데는 단 한 경우일 뿐이야. 장인생은 손을 뻗어 이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실실거렸다. 소저와 같은 이녀와 오누지락을 나눌 때. 분노한 이 아이의 주먹이 장인생의 면상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 장인생이라는 인간은 맞아도 좋단다. 미녀 중에는 아픔도 특별하군. 소름이 돋아 이 아이는 벌떡 일어나 물러났다. 정말 징그럽고 요상한 도사가 아닐 수 없었다. 어떡하지?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문득 떠오르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할까 말까 망설였다. 실패한다고 해도 소대날 건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까지. 이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백만냥을 떠올리고는 결심했다. 그녀는 한번 심호흡하고는 장인생을 보며 빵긋 웃어 보였다.
아이, 장도사님. 갑자기 변한 이 아이의 태도에 장인생은 조금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왜 그러시오? 장도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골격까지 바꾸다니. 그런 재주는 내공이 몇 갑자가 넘는 절대 골수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장도사님이 존경스러워하셨어요. 그런가? 그녀는 몸을 보며 최대한 애교를 부렸다. 이런 대단한 분을 잡아 상금을 받으려 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어요. 부디 장도사님을 모시고 그 놀라운 재주를 배우고 싶어요. 수저 같은 미녀라면 언제라도 환영이요. 장인생은 좋아하며 이 아이를 껴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피했다. 장인생은 애를 태우며 물었다. 왜 피하죠? 저도 장도사님을 꿈에 안기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장도사님은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꼭 다른 남자에게 안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래 얼굴로 돌아가야 안기겠다. 네, 대답하며 이 아이는 소매 속의 단창을 만지작거렸다. 원래 얼굴로 돌아가기만 해봐라. 바로 팍. 그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인생을 팔짱을 끼고 고민에 빠졌다. 그거 참 큰일이군. 이술법은 걸리는 쉬워도 풀기는 어려우네. 하지만 소저가 도와준다면 꼭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 속으로 됐다 싶어 이 아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풀리는데요? 장인생은 빵긋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나와 소저가 우느지라 그. 헐. 이 아이의 주먹이 장인생의 복부에 박혔다. 살기같이 솟아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녀는 웃었다. 소녀 장난은 실사옵니다. 장난이 아니오. 아픈 배를 부여잡으며 장인생이 말했다. 이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생마자식이 끝까지.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어찌되었던 전 장도사님이 원래 얼굴이 되지 않으면 안기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럼 어쩐다. 고민하던 장인생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손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 그렇지. 그는 자신의 짐을 뒤지더니 가면을 하나 꺼냈다. 그것은 장인생의 원래 얼굴과 똑같이 생긴 가면이었다. 가면을 쓴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이 가면을 쓰면 내 본래 얼굴과 똑같아지지. 그럼 되겠지? 자, 그럼 어서 내 품에 안기시오. 이 자식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이 아이는 확신했다. 장인생은 그녀의 속을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척하며 가지고 논 것이었다. 부끄러움도 참고 평소 안 하던 짓까지 했는데 상대는 속는 척하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 게 아닌가. 죽여버리겠어. 살기가 폭발한 이 아이는 상금이고 뭐고 무시하고 장인생을 죽이려고 했다. 아무리 일상 장난은 일만 것 같자 장인생은 정색을 하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화내지 마시오. 내가 원래 얼굴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소저를 위해서기도 하고. 장인생의 말에 이 아이는 손을 멈추었다. 생각해 보시오. 소저가 날 잡는다고 바로 100만 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날 넘겨야 받는 것이 아니겠소? 수에서를 보면 거기다 넘기면 돈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100만 년이라는 거금이 작은 현에 있을 리가 없고 천상 수도인 천병까지 날 끌고 가야 할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은 날 잡는 것보다 몇 배 힘든 일이오. 날 가로채 100만 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테니 살려서 끌고 가든 죽여서 옮기든 부피가 큰 사람의 몸뚱이를 가져가려고 하면 분명 눈에 띌 것이고 소저는 날 노리는 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소. 몸만 잘라가지고 가면 되겠지. 과연 그럴까? 썩어서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일 텐데. 설사 방부 처리를 한다고 해도 피냄새가 어쩌지? 별 볼일 없는 놈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놓치지 않을 텐데. 이 아이는 자신의 말에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장인생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얼굴을 갖고 당신과 동행하면 적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한 쌍이 다정한 연인으로 보일 테니까. 뒷말은 무시하고 이 아이는 물어보았다. 그럼 관행을 넘길 때 원래 얼굴로 돌아가 주겠다는 건가? 그렇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현상범이 자기 잡아 넘기려는 현상금 사냥꾼을 도와주겠다니. 그렇게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관에 넘겨지면 죽거나 살더라도 죽는 것이 나은 꼴이 될 텐데. 이 아이의 질문에 장인생은 또다시 예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또 그 소리냐? 이 아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하지만 장인생의 제안에는 구미가 당겼다. 길을 가는 동안 도망치지 못하게 잘 감시하고
막상 던질 때 얼굴을 원래대로 안 돌리려 든다고 해도 가는 동안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 무엇보다 장인생 하나를 감시하는 것이 덤벼드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쉬울 것은 확실하니까. 그럼 우선 그 도사 옷부터 갈아입어라. 얼굴이 다르다고 해도 도사라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사기 충분하니까. 물론이요. 그리고 당연히 이름도 바꿔야겠지. 마침 내가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어. 성은 달이고 이름은 링이요. 달링? 뭔 개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지? 별것 아니요. 그냥 이국말인데 서로를 부르는 호칭 중 하나라고나 할까. 장인생의 음흉한 표정에서 그 외에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으나 이 아이는 무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저 인간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에게 저놈은 그저 돈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나 이놈의 돈덩어리는 밤만 되면 그녀의 침상에 기어들어가려 하니 참으로 큰일이었다.